이슈는 그 전통적 IP, 메타버스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적 저작권에 대해서 전통적 IP라고 해서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이제 전통적으로 이 네 가지를 전통적 IP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 이외의 것들, 뭐 IP 인정 이슈들, 특히 이제 부정 경쟁 행위나 영업 비밀, 개인 정보, 이 부분을 뒤에서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세션으로 전통적 IP입니다. 우선 특허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특허권의 침해, 특허법상 나오는 특허권의 침해라는 것은 그 발명의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물건의 발명인 경우, 뭐 핸드폰을 발명을 했다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겠고, 또 하나는 방법의 발명이죠. 뭐 어떤 프로세스 자체를 하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이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제약이나 화학 제품 관련된 특허들이 이런 쪽 특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도 좀 더 빠르게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좀 더 수율이 높은 방법으로 뭐 제품을 만든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다인데요. 이쪽 메타버스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다보다는 이제 가하고 나 쪽의 이슈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과연 어떻게 되느냐 문제인데요.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메타버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IP 쪽에서 어떻게 보호가 됐냐. 기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은 예전에 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라고 해서 소스 코드 자체를 그 표현이라고 봐서 그걸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다 이제 저작권법에 이게 통합이 됐고 결국에는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는 소스 코드라는 저작물로서 보호가 되는 게 통상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이제 이쪽 특허 쪽에서도 과연 프로그램을 특허로서 보호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특허하고 저작권이라는 것은 뭐 전속 기간이나 아니면 라이센스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과연 특허권으로 보호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논의가 됐고요. BM 특허라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업 모델 특허와 비슷하게 컴퓨터 프로그램도 이 하드웨어에 저장될 수 있다면, 하드웨어와 일체화될 수 있다면 특허로서 보호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실무의 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특허라는 것은 자연 법칙을 이용해야 되지 어떤 수학적인 프로토콜이나 아니면 어떤 경영학적인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보호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은 사실은 우리가 컴퓨터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특허권의 보호 대상이 아닌데 다만 이게 매체에 저장이 된다 그러면 하드라는 매체에 저장이 된다면 저장된 형태에서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실무의 태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정리해 놓은 표에 세 번째 보면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컴퓨터 프로그램 첨부항이 아예 들어갔습니다. 2014년에. 그래서 하드웨어와 결합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결합된 거기에 매체에 저장된 프로그램은 특허로서 보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맹이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그 프로그램 자체 이 무형이었던 프로그램 자체는 보호되지 않고 그 프로그램이 하드웨어에 고정이 되면 그 하드웨어와 결합된 상태에서의 프로그램을 보호해준다는 것이 특허로서 보호해준다는 것이 현재의 실무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총괄의 기재 방식이 아래 밑에 것처럼 컴퓨터에 단계 A, 단계 B, 단계 C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이 형식으로 특허로서 보호가 될 겁니다. 또 각각의 A, B, C 단계라는 것은 특정 어떤 그 메타버스 내에서의 아바타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 프로그램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이 단계에 각각 집어넣는 방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특허 침해라는 것, 특허로서 보호되는 건 이런 식으로 보호가 될 수 있을 거고 메타버스에서의 특허권 침해라는 것도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 침해를 잡아야지만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오해하기 쉬운 것들이 하나가 과연 메타버스 내에서 신실품과 은밀한 물건이 있다면 그게 과연 특허 침해냐. 지금 밑에 그림처럼 지금 저런 자전거가 있다고 하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런 자전거가 있다고 하면 현실 세계는 저 자전거에 대한 특허권자가 있을 수 있어요. 있겠죠. 전기 자전거고 뭐 여러 가지 형태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메타버스에서 구현해 놓으면 이런 그 이미지를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구현하면 이거에 과연 특허 침해를 잡을 수 있냐.
자전거에 대한 특허권자가 메타버스에 있는 사람, 이걸 구현해 놓은 사람을 과연 잡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일단 물건 특허의 발명을 봤을 때는 우리 특허법은 유형물을 전제로 합니다. 저게 잡힐 수 있는 물체여야 된다는 거죠, 텐저블한. 따라서 메타버스 내에서는 이것을 실시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유형물을. 따라서 물건의 특허 침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허에서의 그러니까 메타버스 내에서의 특허, 현실에 있는 것들이 민팅되거나 NFT 같은 경우 민팅되거나 아니면 현실에 있는 제품과 똑같은 어떤 형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물건의 특허 침해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특허 침해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것과 관련해서 뭐 상표나 디자인, 저작권 등 뒤에서 또 한번 한꺼번에 또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국엔 침해를 될 수 있냐? 그럼 아까 보시면 2014년 프로그램 청구함처럼 프로그램이 구현된 형태로서의 특허 침해를 잡을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는 따릉이 같은 것을 판매를 했을 때 그 판매 대가, 컨시더레이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그 자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지 이런 특허 침해에 대한 어떤 그 이익 산정의 문제도 정리가 되고 논의가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요즘 마지막 같은 경우가 많이 특허 침해 소송에서 많이 문제가 됩니다. 자, 내가 이게 침해를 입증하려면 자, 우리 청구함은 단계 A, B, C가 되는 프로그램이 적힌 하드웨어라고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A단계, B단계, C단계를 각각 이 소스코드가 그걸 구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걔네거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특허법상 증거 개시 제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약간 디스커버리, K-디스커버리라고 해서 최근에 도입된 내용인데요. 과연 이게 그러면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왜냐하면 침해라고 주장된 그 업체들은 자기가 개발한 소스코드도 어떻게 보면 영업비밀일 수도 있는데 그 영업비밀을 함부로 오픈하라고 과연 특허 침해의 주장만으로서 디스커버리에 기대서 영업비밀의 오픈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실무상으로도 많이 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할 게 어떤 식으로 할 때 이런 증거 개시 제도를 받아들여 주실 것이고 또 증거 개시 제도를 받아들여 줄 때 그걸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이 경쟁업체가 이 소송을 빌미로 해서 상대방의 소스코드를 공부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터너스 아이스 온리라고 해서 변호사만 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저집만 볼 수 있게 하는 뭐 여러 가지 인카메라 제도를 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영업비밀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비단 특허 침해뿐만 아니라 여러 IP 소송 아니면 여러 가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실무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상표권입니다. 상표권이 이제 메타버스에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먼저 딱 눈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상표가 침해가 되려면 이 상표 자체가 동일에 유사해야 되지만 뭐 구찌라는 상표가 이 사건은 동일한 거잖아요. 동일해야 되지만 상품이 또 동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상표권에서의 독특한 법리인데요. 상표만 동일하다고 해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적혀 있는 유효한 등록 상표여야 되겠고, 상표가 등록이 돼야 되겠고, 권한이 없는 자가 해야 되겠고, 나로부터 라이센스 받는 사람은 당연히 이건 침해가 아니겠고요. 이 지정 상품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상품이 유사 동일해야 되고, 그리고 상표로서 사용해야 됩니다. 밑에 뭐 효력 제한 규정도 없어야 되는데, 이 5개가 모두 다 충족이 될 때 상표권 침해를 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메타버스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3번째 그리고 4번째입니다. 등록 상표의 보호 범위냐, 그러니까 과연 지정 상품이냐, 그리고 이걸 상표로서 사용하느냐가 실무에서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구찌 같은 경우는 상표 자체는 동일하지만 과연 지금 저 아바타가 입고 있는 저 옷이 저게 현실 세계에서의 옷하고 구찌로서 보호하는 그 옷하고 유사한 상품으로 봐줄 수 있느냐 그리고 저런 것들을 과연 상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은 특허하고 달리 특허는 물건이라고 유형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품은 유형물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대법원에 보면 동일 업체에서 제조 판매되는 것과 우려가 있는 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유사 상품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품질, 형상, 용도 등등을 고려해서 따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굿즈라는 상표를 실제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이런 옷을 하든가 아니면 아바타에서 이렇게 스킨으로 입혀놓는 것이 이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건 옷이고 저건 스킨을 입혀놨기 때문에 저건 상품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불가능한 거죠. 판결에 의하면 그 오인 우려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사한 상품이라고 보는 논거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동일 업체에서 제조 판매된 것을 오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굿즈라는 실제 굿즈 상표권자가 온라인에서 이렇게 판촉 활동하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입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논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논거가 우선 이 대법원 판시에서 보면 품질, 용도, 수요자가 다르죠. 품질도 다르고 옷과 이 스킨은 또 용도도 다르고 수요자도 다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정상품률 구류를 보면 우리 지정상품률 쭉 이렇게 특허청이 보호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류에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그래픽 그리고 이미지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상품 유사를 주장하려면 상표권자가 아예 등록을 받을 때 구류까지 지정상품을 해야지 단순히 의류업이라는 것을 상품에 등록을 해놓고 저기까지 권리를 주장하는 건 지나치다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그 내부적으로 이 IP 쪽으로 많이 해보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주로 그 의견은 저쪽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사하지 않은 상품으로 모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예.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에서 올라가는 스킨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의 제품을 민팅하는 것들도 유사 상품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는 해석 여지가 많고 그에 따라서 권리자의 침해 가능성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의 결론은 지금까지는 메타버스에서의 어떤 상품은 동일 유사 상품이라고 보기는 좀 해석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고요. 물론 반대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연 보면 상품의 그 허들을 넘었다면 상품 지정 유사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상표적 사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이 출처 표시로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굿즈에서 나온 것이다. 이게 애플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배경이나 아니면 디자인적으로 쓰는 경우나 아니면 판촉용으로 쓰는 경우는 우리 그 대법원 실무상으로 상표적 사용이라고 보지 않아서 상표권 침해라고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콜 오브 듀티 사건에서 미국에서는 실제 문제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 내에서 헌비가 나왔어요. 이 헌비는 이제 실제 상표권자의 그 헌비 제품이겠죠. 근데 이거는 상품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게임 내 환경 등 사실성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저 게임을 하기 위해서 콜 오브 듀티를 게임을 하기 위해서 헌비라는 것들이 이 배경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표적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뭐 상표 유사나 상품 유사 같은 걸 따지지도 않고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근데 이 판례를 좀 뒤집어 보면 출처 표시로서 사용하는 경우 예컨대 이것을 메타버스에서 내가 이걸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예컨대 뭐 어떤 코인을 주면 저것을 내 것으로 내가 운전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했을 때는 상표적 사용으로 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이런 상표적 사용의 어떤 출처 표시로서의 기능이 어느 정도까지 요건을 갖추는 것이 그런 상표적 사용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도 또 논의가 정리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 소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은 병행 수입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상표권을 한번 적법하게 유통해 놓으면 그 이후에 재판매 행위, 유통 행위들은 상표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요. 한번 내가 상표권자가 이걸 뭐 몇백만 원을 주고 내 상표품을 팔았다면, 가격을 팔았다면 여기서 더 사용하고 더 판매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기서 알아서 할 문제고 나는 한번 다 그 상표품에 대한 이득을 다 취하지 않았냐. 근데 여기서 넘기거나 이걸 또 같이 또 사용하는 것을 상표권 침해라고 해서 라이센스를 로열티를 또 요구한다 그러면 이건 이중이득이 된다. 이중이득의 방지 그리고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소진 이론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 이 IP 쪽에서는 다 인정이 되는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저작권은 인정의 범위가 약간 다릅니다. 복제권에 대해서만 복제와 일정한 범위에 대해서만 소진이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소진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뭐냐, 그 동일성을 해야 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하면 이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이건 소진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상표권이 미친다라는 그 이론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내가 한번 적법하게 유통해 놓으면 이 이후의 행위는 거의 재생산이 아닌 이상 이후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못하는 거다. 이게 소진 이론인데요. 그럼 과연 오프라인에서 어떤 구찌의 옷을 내가 오프라인에 사서 이것을 내가 메타버스에서 광고하고 판매하는 것이 과연 소진이 되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건 뭐 우리가 정식 매장에 그 럭셔리 제품을 산 다음에 온라인 매장으로 올리는 그 중고 매장에 올리는 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러면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냐의 문제죠. 기본적으로는 소진 이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고 온라인 마켓처럼 소진 이론이 적용이 돼서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민팅의 문제는 또 어떠냐? 민팅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상표권 침해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있겠죠. 유사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옷을 사서 이걸 민팅해갖고 내 아바타에 입힌다는 것은 아예 상표 침해의 그 개념 자체에서도 벗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사람이 제품을 팔면서 메타버스에서 올리는 거는 금지한다라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구찌가 팔면서 아무리 이걸 정당하게 산 사람이라도 메타버스에서 이걸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특약이 과연 유효할 것이냐. 그런 이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뭐 이런 시도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상표권자가 메타버스의 어떤 사업권을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얘네들이 먼저 선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특약이 과연 유효하냐, 소진을 배제하는 특약이 유효하냐의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판결은 명시적인 것들은 없는데 미국의 레트마크 판결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진 이론은 적용을 하긴 어렵다. 강행 규정이 아니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진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런 특약을 하더라도 그렇게 메타버스에서 계속 판매하는 행위, 광고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미국 판결의 입장인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대법원 판결에 의미 있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상표권자가 그 제품을 판매했는데 판매하는 조건이 뭐였냐면 오프라인에서만 팔아라 너 이거. 온라인에서 팔면 안 돼. 온라인은 내가 들어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 계약을 하고 납품을 한 거죠. 그럼 이거 적법하게 유통해 놓은 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그걸 어겨서 오프라인에서만 팔아야 되는데 온라인에도 올린 거예요. 온라인에도.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걸 산 사람이 있겠죠. 그랬을 때 이것을 과연 소진론에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느냐. 우리 대법원 판례 여기 보시면 이거는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 위반이다. 판매 범위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 것이 부수적인 조건 위반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언제나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1, 2, 3, 4 같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고 이건 부수적인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면책 특약이 그 상표권 배제 특약이 인정될 수도 없다라고 해서 역시 이것도 소진이 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건 같은 경우도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상표권 침해의 문제는 이런 공공의 이익이나 이 거래 유통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현재 판단 기관에서는 지금 방향 자체는 소진이 되는 쪽으로 판단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상표가 소진이 되더라도 영업주체운동 부정경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 원래의 표지권자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게 그 유명한 나이키 사건 판결인데요. 나이키 제품을 미국에서 적법하게 구입하고 이것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싸게 판매했을 때 상표권은 소진이 됐으니까 상표권 침해는 아니지만 이게 나이키 코리아의 영업주체하고 혼동이 된다라고 해서 영업주체 혼동행위 자체 부정경쟁행위는 인정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상표권 소진이 된다고 해서 언제나 그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부정경쟁행위에 허들이 또 하나 있다라는 거고요. 디자인은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물품이어야 돼요. 그리고 물품은 우리 대법원상 구체적인 유체동산이라고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런 모자가 디자인권만 돼 있을 때 이렇게 화면에 표시됐을 때는 디자인권 침해는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하냐?
화상 디자인 2021년 10월 21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다다음 주인가요? 시행 예정인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에 의하면 화상의 물품성을 인정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저걸 물품성을 인정해서 저 화면에 나오는 것을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는 보호가 될 수 있겠지만 기존에 내가 예컨대 저 모자를 디자인 등록을 받아놨다라고 하면 화상 디자인은 등록을 못 받겠죠. 동일한 거니까 디자인 자체가 유사한 거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디자인 건전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하고 디자인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에는 정말 많은 논점이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벌써 15분이 다 됐네요.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골프존 코스에 대해서 우리가 저작권을 인정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메타버스에서 구현을 한다 그러면 이건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저작 인격권의 문제도 메타버스. 그리고 저작권 관련해서 메타버스에서 공연이나 콘서트 같은 것들이 과연 어느 저작권의 그 지분권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단지 뭐 이게 전송권이냐, 아니면 공연이냐, 아니면 방송이냐, 아니면 디음성, 디지털 음성 송진이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뭐 그 학문적인 어떤 궁금증도 있지만 이게 실제 저작권에 대한 이용료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료 이게 공연인 경우에는 이용료율이 얼마고, 방송인 경우는 요율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 음조협에서 정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형태, 저작권의 표현 형태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저작권자에게 주어야 할 돈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는데요. 일단 방송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저작권자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공연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전송은 뭐냐면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그냥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접속한 사람 10명이 있으면 나는 A라는 사람은 오늘 아침 9시에 뭐 B라는 사람은 오늘 아침 11시에 C라는 사람은 오후 1시에 이렇게 마음대로 접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송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동시다발성이 없는 것들. 근데 이거는 공연은 동시다발로 하기 때문에 전송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남는 건 비음성 하나 남는데요. 근데 음성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콘서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일단 현재 법의 태도에 하면 비음성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것이 좀 일단 현재에선 맞겠지만 다만 이것이 디지털 송신에 음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상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규정상 디지털 송신이라는 정의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작법 개정안은 디지털 송신이라는 그 개념을 지금 규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비음성에만 한정하지 않고 디지털 영상 플러스 음성 송신을 합쳐서 디지털 송신이라는 권리 개념을 지금 추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디지털 저작물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저작물을 형태는 기본적으로 컴퓨터에서 뭐 예컨대 뭐 빅데이터를 만들거나 아니면 크롤링을 할 경우에 그냥 그게 과연 복제냐, 저기에 있는 디지털 저작물을 내 컴퓨터 하드에 고정화시키면 바로 그것이 복제이냐. 근데 나는 그걸 보지도 않고 음악을 듣지도 않을 텐데, 그러니까 그 경우에 과연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 디지털 저작물이 바로 고정화되는 것을 과연 복제로 볼 것이고, 그걸 저작권 침해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가 많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지털 저작물의 비향수 행위, 그러니까 인간의 지각이나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이 알아서 하는 것들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개정법인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크롤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갖고 와서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들, 기계적으로 분석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고 따라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행동들을 좀 더 법의 규제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도 이런 디지털 저작물 문제도 정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까지 얘기했는데도 시간이 지났고요. 부정경쟁 방지법까지만 하고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부분은 발표 자료를 공유하는 것으로 제가 만족을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부정경쟁에 있는 상표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상표는 등록이 돼야 되는 권리이긴 하지만 이 부정경쟁 방지는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표지성이 있다고 하면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 현재 법의 태도입니다. 표지가 과연 뭐냐?
그 사람 고정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것이다. 이것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게 고정화되는 것을 표지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박상민 사건인데요. 가수 박상민하고 똑같이 콧대용 붙이고 선글라스 끼고 건들건들거리면서 노래 부르는 그 자체가 과연 그래서 그게 박상민을 표창하는 것이냐. 그게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모자와 선글라스 같은 것들을 유사하게 치장하고 립싱크 방법으로 부른 행위 같은 것들은 이거는 표시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고정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소프트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 다만 사람의 성명, 박상민이라고 하는 성명은 이건 널리 알려진 표지다. 고정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걸 다 따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옛날 나이트나 이런 데 가보면 유사, 뭐 짝퉁 가수에서 이름을 박성민으로 하든가 뭐 박신민으로 하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바꾸는 것도 약간 이런 어떤 법의 태도하고 법의 태도를 잘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춤을 추는 것들이 짧다 그러면 저작권으로 인정이 안 되고 이러한 그 표지성 자체에서도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캐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원래 제목이나 어떤 행동 안무나 간단한 안무 같은 것들이 보호가 되지 않는데 계속해서 이게 고정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1년에 몇 번씩 하고 전국 순회 공연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의 표지성을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판결입니다. 캐치한 거는 옛날에 또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라는 표지와 관련된 사건도 같은 취지였습니다. 이게 대법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표지성을 인정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계속해서 그 사람의 어떤 시그니처라고 인식이 되면 표지성을 인정했다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발표는 부정경쟁방지법은 앞에 그 주체운동행위가 있지만 또 하나 이 중요한 것이 저명표시 희석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루이비통닭이라는 치킨집을 만들어서 루이비통닭을 상대로 저명성표 희석행위에 대해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인용하는 취지의 화해 공고 결정을 했어요. 같은 취지에서 메타버스에서도 자신의 어떤 자신이 운영하는 어떤 사이트나 아니면 그쪽에서의 어떤 아바타를 하기 위해서 되게 유명한 그 표지성을 이용해서 그걸 한다. 근데 이건 혼동 가능성은 없어요. 누가 봐도 루이비통이 통닭집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영업 주체 혼동 행위는 아닙니다. 이게 루이비통이 하는 거야? 이런 건 아니지만 루이비통의 고유한 어떤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켰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메타버스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어떤 그 상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따라서 이 부분도 메타버스에서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는 이슈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넘어갔습니다. 자,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도 뭐 자목, 카목 이런 것들을 좀 해놨는데요. 플랫폼 책임, 정리한 것만 쭉 한번 제목 위주로. 그리고 퍼블리시티권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현재 실무에서는 확립된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같은 경우는 최근 것인데 이게 좀 더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했어요. 그냥 일반 물권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법에 없는데 어떻게 법원이 마음대로 퍼블리시티권이나 어떤 재판권을 인정하느냐. 이 때문에 지금 확립된 견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퍼블리시티권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아직은 인정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작권법 개정안이 퍼블리시티권을 물권의 한 종류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통과가 될지 그리고 통과가 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실제로 통과가 될지 문제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퍼블리시티권에는 이 목소리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가 보면 AI 목소리, 그러니까 AI 데이팅 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뭘 물어보면 내가 연애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그 이상형의 연예인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 내가 되게 좋아하는 연예인하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그랬을 때 그 목소리도 이 퍼블리시권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망후 30년간 노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간도 이게 아마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아무튼 개정안은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제가 메타버스와 관련된 IP법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발표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버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